한돌이는 먼 눈으로 그 여인을 얼핏 보았으나 도무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기야 자신은 을련이란 여인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 않은가. 한돌이는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가 술정의 자리를 잡았다. 그는 주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사발을 빨리 주시라요. 한돌이는 이 허리통 여인이 만약에 을련이란 여인이라면 틀림없이 자신의 북두선 말을 무심히 들어넘기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이 여인을 을련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허리통 여인이 을련이라고 한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한돌이 자신이 믿어온 바가 아닌가. 그녀는 이 근처에서 자신들을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지리산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틀림없이 구례장을 보러 나올 것에 대비하여 여기 주막거리에 진을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혼자시라요? 주모는 평안도 말로 받았다. 아이고 매, 주모의 평양말도 할 줄 아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혹시 그 유명한 평양기생 출신이 아닌가 배? 어허허허. 그라이. 이제는 죽어도 언이 없네 그려. 그 유명 짠 평양기생을 봤으니께 말일세. 어허허허. 장꾼들은 다들 허허거리면서 웃어댔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장꾼들은 한돌이가 북쪽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한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은 데다가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한돌이는 눈치챘던 것이다. 아 그럼 나 혼자지라요. 와, 나 혼자라면 특별히 좀 만나줘갔소. 와, 장꾼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떡거머리 총각을 좋아하노만. 한돌이는 이 허리통 여자와 더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을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다. 여기 호남의 오지에 평양 여자가 나타날 턱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막걸리까지 마신 한돌이는 졸리다는 핑계를 대고 대낮에 복룻방으로 들어가 늘어지게 잠을 잤다. 복룻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한돌이는 여인의 동태에 신경을 썼다. 점심때를 지나 술정에 사람이 뜸해지자 그녀는 복룻방 앞을 기웃거렸다. 잠을 깬 한돌이는 머리맡에 한지 쪼가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한 귀퉁이에는 어설프게 숯 검정으로 휘갈긴 글씨가 있었다. 오늘 신시의 화엄사 뒤 큰 바위 앞에서 만나자요. 이런 글씨가 씌어 있었다. 한돌이는 이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을련인 것이다. 한돌이는 불이 나게 일어나 구례장을 떠났다. 그는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화엄사 뒤 한 사오리쯤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위 뒤 녹음 속에 몸을 숨기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훔쳐보았다.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을 붙잡고 시비할 때가 아니었다. 과연 오후 신시가 되어 해가 기울어진 후에 그 여인이 허리에 술병을 차고 나타났다. 누가 보아도 들병이 여인이었다. 그녀는 녹음 속에 몸을 숨기고 천천히 두리번거리면서 바위길을 향해 걸어왔다. 한돌이는 가볍게 기침을 했다. 여인은 주변에 동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바위 뒤 녹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주머니, 을련이 아주머니지요? 그러하와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어느 선생님을 말씀하십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한돌이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야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이시지요? 틀림없구먼.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는 혹시 행인을 만날지도 모르니 능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용수바위 근처 우리들의 조그만 산채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한돌이는 앞장을 섰다. 언제부터인가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들었다.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지리산은 정말 요상스러운 데가 있었다. 짙은 운해는 정말 칠흑같이 앞길을 막았다. 전혀 방향 감각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한돌이는 을련이 아주머니를 나리에게 데려간다는 기쁨으로 구름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들은 어두워져서야 산채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리 어디 계시오니까요? 소인놈입니다요. 한돌이옵니다요.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한돌이는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집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나리, 아참, 내가 그렇게 아무데도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주머니 이리 방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간솔불을 켜드리겠사옵니다요. 한돌이는 간솔불을 밝혔다. 을련이는 마당의 평상 위에다가 머리와 어깨에 메고 온 짐을 내려놓았다. 들병이의 소도구들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관솔불의 불빛에 드러났다. 어디선가 정호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그는 인기척을 듣고 몸을 숨겼던 모양이었다. 그는 천천히 잡초가 키를 재게 돋아나 있는 마당으로 모습을 드러났다. 아니 이게 누구냐? 을련이가 아니냐? 을련아! 아! 정호는 가벼운 신음을 토했다. 나리, 을련이도 신음을 토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도 정호의 그것도 결코 높지 않았다. 아니, 겨우 알아들을 정도의 목소리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구리장터에서 한돌이 도련님을 만났어 와요. 거참 잘됐구나. 그래, 몸은 성했느냐? 미물처럼 살아가는 계집이 몸이랄 것이 있겠사옵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저기 노비의 것이나 나라님의 것이나 몸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으로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저리로 앉아라.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워낙 단단한 안악이 아니더냐? 정호는 마당에 깔려있는 오래된 멍석 같은 것을 가리켰다. 그 버려진 집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관솔불을 켜서 밖으로 불빛이 펴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곤 멍석 위에다가 자신이 지은 저녁을 차렸다. 날이 저리로 앉아 계시옵소서. 이놈이 상을 차리겠습니다요. 고추장과 된장을 어렵사리 구해왔습니다요. 그래? 역시 우리 한돌이가 최고로구나. 한돌이가 벌써 지게호, 봉할 봉까지 읽었으니 전자를 절반이나 떼었구나. 그들은 우선에 허기부터 풀었다. 저녁을 먹은 후 정호는 을련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계곡의 호수로 내려갔다. 을련이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였다. 정호는 언제부턴가 을련이와는 벌써 남남이 아니었다. 남녀의 정이란 참으로 이상했다. 그들은 한없이 멀었다가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는 내면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남과 열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정호와 을련의 사이에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길이 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길이었고 아울러 몸의 길이었다. 그러기에 을련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호를 따라온 것이 아니었을까. 나를 셋내가 이렇게 불쑥 나타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 너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는 구원의 여인이다. 내가 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진즉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다. 하지만 셋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울지 말거라. 그런 것을 문제 삼을 내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명색이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냐. 너를 향해 충만해 있는 나의 이 애틋한 마음은 내 몸이 비록 창으로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불결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어떤 양갓집 규방 처녀보다 더 깨끗하게만 느껴진다. 걱정하지 말거라. 오, 나리. 사실 셋내는 나리께서 조선 팔도를 다 도실 때까지 나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 했사옵니다요. 그러나 이 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썩어 들어가 죽기 전에 한번 뵙고자 감히 나타나고 말았습니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어서 몸을 씻어라. 어서 진맥을 해보자꾸나. 정호는 을련이가 대략 몸을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곤 즉시 진맥을 해보았다.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니, 너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나리, 셋내는 그동안 들병이 노릇을 하면서 연명했사옵니다요. 후후후. 아니, 그럼. 정호는 그녀를 잡초가 우거진 공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치마를 들치고 비처를 진찰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녀의 비처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솟구쳤다. 조금 전에 멱을 감은 탓인지는 불확실했으나 거기에는 질적거리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조금 전에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하여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을련이는 아주 고약한 창을 앓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날이 이 몹쓸 계집을 죽여주옵소서. 아니다.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그럴수록 더욱 깨끗하게만 느껴진다. 창을 다스리는 비방이 내게 있다만 그것이 듣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빨아서라도 고름을 깨끗이 치료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나에게 너는 언제나 천사보다 더 깨끗한 여자이니라. 나리. 몸을 일으킨 을련이는 정우의 품 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이튿날부터 정우는 을련이의 치료에 전념하였다. 을련이의 병세는 절대적으로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병세가 전신으로 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방광가지를 크게 부패시키고 있었다. 병세가 전신으로 퍼지면 머리털이 빠지고 눈이 멀게 되며 전신에 반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빨까지 송두리째 둘러빠지게 된다. 아직 이 정도까지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병세는 초기 단계는 지나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미열이 있었고 가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몸은 병세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자니 미열과 어지럼증을 아울러 느끼고 있는 것이다. 창에는 메밀이 특효약이다. 메밀과 수은을 적당히 안배해서 복용해야 기승을 부리는 창을 다스릴 수 있다. 한돌아, 너 내일 구례에 좀 나갔다가 오너라. 약재를 사오라 하심입니까요? 그렇다. 메밀뿌리를 좀 사오너라. 약방에서는 이것을 즙채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산기제를 5톱만 사오너라. 수은을 좀 종지에다 담아오고. 날이 이런 약재들은 어디에다 처방한 것이옵니까요? 그냥 부인병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어라. 내가 약 공부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정우는 한돌에게 을련이가 창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새벽에 구례로 내려간 한돌이가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정우는 애를 태웠다.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밤이 깊었는데도 한돌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끝내 한돌이는 그날 밤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는 크게 걱정이 되었다. 그는 화엄사 뒤 큰 바위에까지 탐색을 나가보았으나 아무런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나마나 관가에 붙들려 들어간 것만 같았다. 정우는 산채를 옮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으나 그는 한돌이를 믿기로 했다. 혹시 관아에 붙잡혀 갔다고 하더라도 쉽게 산채의 위치를 부러들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이튿날 해그름역에야 한돌이는 산채에 나타났다. 날이 너무 기다리시었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널 따라오는 것은 아니냐? 염려 마옵소서. 다만 구례연에 의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원 도호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요? 남원 고을까지 갔더란 말이지. 그럼 여기 잠깐 들러서 좀 알려주고 나서 갈 일이지. 날이 소인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죽는 한이 있어도 꼭 구해야 하는 약재였기에 좀 무리를 했습니다요. 만일에 남원부에도 없으면 전주성까지 올라갈 작정을 해드렸습니다요. 호남 제1성인 전주성까지? 날이 여기에 그 약재를 구해왔습니다요. 여기 이것이 즙채이었고 이것이 산귀재이었고 이것이 수은이옵니다요. 한돌이는 대단한 젊은이로구나. 날이 어서 창이 더 기세를 부리기 전에 병약을 끓이소서. 정우는 한돌이가 약재의 용도까지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우는 즙채 뿌리를 날것으로 술에 담가 달인 다음 물을 조금 부어서 꿀을 탔다. 이것을 한 3개월은 복용을 해야만 했다. 또 즙채 뿌리를 산귀재와 적당히 섞어 물에 달인 다음 감초를 넣어 물 3호비, 2호비 되도록 다시 한번 달인다. 그러고 나서 이 물을 한 2개월간 복용하면 외독을 다스릴 수 있었다. 정우는 이 3가지 처방을 아울러 했다. 그러고는 한꺼번에 복용토록 했다. 탕약과 환약은 약효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탕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날 을련이는 땀을 흘리면서 체열이 상당히 올랐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쩌면 자신은 살아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듯 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은 불타오르는 낙엽으로 뒤덮였다. 정호는 을련의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차도가 나지 않았다. 창이란 것이 원래 고질인 것이다. 을련의 잇몸이 시커멓게 다들어갔다. 어쩌면 약거가 창의 병세를 이기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는 한두리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온 지리산을 뒤적였다. 그것은 좋은 약재를 찾아내 금전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을련에게 필요한 더 강력한 처방을 하기 위한 다른 목적도 있었다. 정호는 지리산이 약재의 보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무궁무진한 약재가 골짜기마다 피어 있었고 뿌리 받고 있었고 열매 맺고 있었으며 넝쿨져 있었다. 그는 결국 매창에는 특별 처방인 토왕, 천곡말, 도자향, 당기말 등을 찾아내었다. 이것은 강력한 최후의 처방이었다. 이 처방을 쓰기 전에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약재를 찾아내기 위해 정호는 지리산을 이 잡듯이 뒤졌다. 그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떠내려갈 뻔한 적도 있었고 물을 듬뿍 머금고 있는 낭떠러지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통에 그 속에 파묻힐 뻔도 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짙은 대운해였다. 그것에 한번 파묻히면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몇 날씩 운해가 거치지 않으니 며칠을 산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잘 곳이 문제되었다. 계곡물이 어떻게나 세찬지 한번 휩쓸리면 살아날 길이 없었다. 그 완강한 완력과 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호였지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이 되는 것이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매창의 특효라는 약재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호의 목숨을 건 모험의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지리산은 참으로 오묘한 산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을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정호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넘쳐 있었다. 그런 그녀의 신념이 이상하게 그녀를 투병정신으로 무장하게 했다. 토왕, 둔양, 수은 둔양, 천국말 석돈, 당기말 두돈, 도자양 아주 소량을 구해서 먼저 토양과 수은을 잘 섞여 달아요. 이에 천공, 당기말, 사양을 혼합하여 다시금 세 연말하고 마지막으로 오미자를 섞어 하루에 2회씩 1회에 10에서 20숟가락 정도를 온수와 같이 복용하면 어떤 매창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을도 쓰러져 가는 어느 날 정호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최후의 처방을 을련의 몸에다가 가했다. 을련의 몸은 등 쪽에서부터 검게 썩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처방이 별 효험을 보지 못한 것이다.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이다. 아니면 을련의 상태를 정우가 너무 가볍게 본 것도 그 원인이었다. 그러나 특효약도 별 수가 없는 듯 했다. 을련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다. 정우와 한돌이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서는 전력을 다했다. 며칠 후 쇠가죽같이 말라붙어 있던 딱지들에서 이상스레 맑은 체액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어떤 증세인가 알 수 없었다. 임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정우였다. 만일의 사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죽도록 버려두는 수밖에 없다. 그의 죽음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운명이란 것이 있는 법이다. 지금까지 조선 팔도를 돌면서 정우가 만났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거의 다 죽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매 순간마다 정우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운명적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가슴을 찢어발리는 아픔과 고통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정호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을련의 경우도 각오하고 있었다. 나리, 제발 을련의 아주머니를 살려주옵소서. 이놈이 정말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한돌이란 놈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서는 훌쩍거리면서 하소연을 했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놈은 약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산을 돌아다녀라. 하지만 지리산은 대단히 위험한 산이다. 특히 여름철이 그렇다. 조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운해와 계곡물을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정호는 그에게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자기가 병자를 보고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하지만 그리고 부지런히 의사들도 보지만 역시 인명은 제천이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약은 병자에게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병세와 싸울 만한 힘이 있을 때의 얘기이다. 몸이 벌써 죽음 쪽으로 돌아서 있으면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명심하게 싸웁니다요. 을련이의 회복을 내 놈이 특별히 간구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러므입시오.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바로 알아맞혔으니 그것이 어디 예사로운 인연이겠습니까요?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아늑한 여자분이옵니다요. 나리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따르니 소인놈은 이분이 그저 남같이 여겨지지가 않사옵니다요. 을련을 치료하는 정우의 몸은 언제나 땀투성이가 되었다. 을련이는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극도로 피폐해져서 언제나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았다. 정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흐느끼지 않았다. 다만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버려둘 뿐이었다. 정말 을련이를 살리지 못하면 자신의 조선팔도 답사도 어쩌면 당분간 중단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금까지 자기와의 동행자들이 그렇게도 많은 불행을 당했건만 자신은 눈썹 하나 끄덕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은 아주 사정이 달랐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그렇게도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다. 눈물은 흐르고 또 흘렀다. 어느 사이 지리산에는 가을이 완전히 꼬리를 감춰버렸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들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백두산 뺨치는 삭풍이 불어댔다. 정우는 눈이 쌓인 굴짜기의 양지 바른 장소를 마음속으로 물색해 놓았다. 일이 벌어지면 그곳을 을련의 장지로 쓸 작정이었다. 그는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용수바위에 올라가서 먼 데까지 시선을 주곤 했다. 시선 저 멀리에는 끝간데 없는 겨울 지리산이 눈을 뒤집어 쓰고 아득히 뻗쳐 있었다. 날이 을련의 아주머니를 그냥 보낼 수는 없사옵니다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천명을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날이 소인놈의 고향 제가승 마을에는 무슨 소리냐 말해보아라. 지독한 창병에는 단 한 가지 특효약이 있다고 하옵니다요. 소인놈은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요. 그래? 나는 내가 읽은 의서의 처방은 다 써보았다. 나리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사옵니다요. 나리께서 습득하신 의서들에는 틀림없이 그런 처방은 없을 것이옵니다요. 그래, 그 처방을 말해보아라. 나리께는 어떤 의서를 읽어사옵니까요? 그래, 우리들이 흔히 읽는 의서들은 녹시와 의과시의 전적인 우리나라 의서로 구급창, 태산지묘, 창진집과 중국 의서인 본초, 화재방, 부인대전, 득교방, 직지방, 동인경, 찬도맥을 주로 읽고 그리고 조선 건국 초기에 재생원에서 편찬한 향약재생집성방 30권과 그 후 34년 만에 나온 향약집성방 85권 그리고 세종대왕 연간에 나온 의방유치 365권과 선조 광해군 연간에 나온 허준의 동의보감 23권 등이다. 그러나 온 서책을 보아도 매창의 처방으로 더 이상의 것은 없느니라. 나리, 그 의서들에는 어떤 처방이 얼마나 적혀 있습니까요? 향약 재생집성방에는 병의 종류는 338종에 병증후군은 3803권이 적혀 있고 향약 집성방에는 959병종에 1705권의 처방과 1479권의 침구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994종의 약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방유치는 세상 최초의 의학 대백과사전이다. 하지만 매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날이 우리 제가승 마을에서 전해오는 속설에 따르면 지독한 창병에는 사람 고기를 삶아 먹이면 틀림없이 낫는다고들 하옵니다요. 인육을? 그것은 의사다운 처방이 아니다. 민간 속설이다. 전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처방은 내가 읽은 의서에 어디에도 없다. 그런 근거 없는 속설을 믿지 마라. 정우는 완강하였다.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투였다. 정말 이제는 하늘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호숫가로 내려가 목욕 재개하고 깊은 명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을련에게 투약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을련에게 계속해서 특별 처방의 약재를 투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돌이는 한밤중에 잠이 깼다. 소피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옆자리에 누워 자던 정우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을련이 아주머니가 이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후다닥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다. 그것은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다. 한돌이는 열린 방문 밖으로 나오다가 억 하고 가느다란 탄성을 토했다. 겨울바람은 멎어 있었고 오히려 안온하기만 한 밤이었다. 저쯤 뒤란이 산 아래에는 넓은 평상 위에 을련이 아주머니가 발가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그 주위를 정우가 혼자서 어스렁거리고 있었다. 평상은 최근에 한돌이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평상은 잡초와 나뭇가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한돌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살짝 내려서서 몸을 낮추고 역시 잡초 속에 몸을 숨기고 정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훔쳐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우는 물집투성이 을련의 몸을 혓바닥으로 샅샅이 핥고 있었다. 아, 한돌이는 저절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의 침만큼 강력한 소독약이 없다는 말을 그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아무려면 매창의 진물과 딱지를 혓바닥으로 핥다니 그것은 자살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한돌이는 정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10손가락으로 틀어막았다. 자신은 절대로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눈이 길길이 내렸으나 바람이 가라앉아 이상하게 안온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리산은 역시 백두산하고는 여러모로 달랐다.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는 을련의 머리맡에는 화로가 있었고 그것 위에는 조그만 tan기에 물이 팔팔 끓고 있었다. 정우는 을련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섬찟하도록 날이 푸른 과도를 집어들었다. 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꼴깍 침을 삼켰다. 어쩌면 정우가 을련의 목을 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다. 그는 이런 확신 때문에 더 두고 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우는 그 번득이는 과도를 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일거에 듬뿍 잘라내는 것이었다. 멀리서 보아도 정우의 얼굴에는 비오듯이 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 살점을 재빨리 팔팔 끓고 있는 tan기에 넣고 자신은 재빠르게 상처에다가 지혈제를 뿌렸다. 아, 그제야 한돌이는 뭔가 짚히는 것이었다. 언젠가 자기가 정우에게 한 말을 그는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로 자신이 제가승 마을에서 들었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의학에 그렇게도 통달한 정우가 저런 짓을 하다니 한돌이는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은 그만큼 화급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허벅지에 천으로 붕대를 해감은 정우는 절뚝거리면서 자신의 떼어진 살점을 끓는 물에 익혀서는 그 국물을 받아서 을련의 입술에 조금씩 떠넣기 시작했다. 그러곤 그녀의 전신을 혼신의 힘을 다해 혓바닥으로 핥아가기 시작했다. 한돌이는 다급하던 소피도 쑥 들어가 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액체를 질질 흘리고 있었다. 이 세상에 김정우같이 무서운 인간이 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을련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이 아무리 지독하기로서니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는 일견 을련을 포기한 듯한 투의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을련을 살리고 말겠다는 불태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돌이는 다시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가 아침에 잠을 깨보니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평상에는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어제 저녁 자신이 잠을 자러 가기 위해 마당을 떠났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돌이는 그날 밤 역시 소피를 보러 잠시 깼을 때 지난밤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우는 전날 밤에 떼어놓았던 자신의 살점을 다시금 끓는 물에 넣어 국물을 우려내는 듯 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혓바닥으로 환자의 고름 나오는 종기를 빨아대는 것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일이 근 열흘 정도 계속되었다. 이상스레 을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면서 알 수 없는 홍조를 띄었다. 그녀에게 인간다운 화기가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체온이 돌아온 것이다.
왼쪽 관자놀이를 덮고 있던 검은 딱지가 허옇게 되어 떨어질 듯이 덜렁거렸다. 나리.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위급한 때는 지낸 것 같구나. 정호의 왼쪽 허벅지를 감고 있던 붕대도 풀렸다. 그는 두 발을 움직여 운동을 했다.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 듯 했다. 한돌이는 열심히 길길이 쌓인 눈에 갇혀 길을 잃은 산 짐승들을 잡아왔다. 그러곤 그것들을 잘 고아서 울려내게 먹였다. 그리고 모피는 잘 말려서 차곡차곡 재워놓았다. 그는 장작을 해다가 울련이가 거처하는 방에 군부를 많이 지폈다. 드디어 울련이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이제 그녀가 살 수 있으리란 자신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다시금 지리산 탐색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금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듯 했으나 금방 정상을 되찾았다. 그 사이 한돌이는 결국 천자문을 다 뗐다. 그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필목을 갖춰 지편들을 열심히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돌이가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정호에게 말을 걸었다. 나리, 말하거라. 소인님이 개미 같은 머리통으로 생각해도 나리께서 잠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어디로 말이냐? 용서해 주옵소서. 울련이 아주머니의 방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옵니다요. 그러나 그것은 내 놈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제하에 계신 진한 낭자님도 오히려 축하해 주실 것이옵니다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입장의 사람이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는 조선팔도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모양을 하고 조선팔도의 잡사에 나섰으면서도 여자를 끼고 다닌다면 내 몰골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하지만 나리께서 울련이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까요? 이제 저렇게 간신히 살아났는데 다시 모른 척 하신다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사옵니다요. 그러나 나는 이 아름다운 조선팔도를 들면서 여자를 끼고 다닐 수는 없다. 할 수 없군요. 나리께서 좋으실 대로 하시옵소서. 한돌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신비의 명상 지리산은 깊은 겨울의 골짜기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의 공간에는 눈보라와 세찬 겨울바람 뿐이었다. 울련이는 이제 서서히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도 있었고 피부도 제 살을 되찾아갔다. 한돌이는 열심으로 나무를 하고 동물을 잡고 그리고 세 사람의 양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밤을 새워 글을 읽었다. 정우도 놀라워할 만큼 열심이었다. 드디어 해가 바뀌었다.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울련이는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돌이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정우가 자기네 방으로 잠을 자러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정우의 집시는 울련이의 방 앞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한돌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리산의 겨울 속으로는 오직 눈부라지는 음향만이 끝도 없이 깊어갈 뿐이었다. 봄이 왔다. 정우는 이제 다시금 조선팔도 답사길에 나설 차비를 차렸다. 그는 무엇보다도 많은 집신을 지었다. 끝없이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어느 날 밤 울련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게나 울련이, 이제 나는 다시 답사길에 올라야 한다. 울련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일. 이제 어디로든 살 데를 찾아서 떠나가거라. 나리, 쇳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지만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면서 여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으리? 우리의 만남이 인연의 탓이었다면 우리의 헤어짐도 역시 인연이 다했음이 아니겠느냐. 나리, 그러면 차라리 쇳일을 죽여주옵소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사람의 생명은 신성불가침한 것. 그것을 놓고 어떻게 그런 끔찍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으리. 나리, 흑흑흑. 정우의 결심은 확고했다. 절대로 울련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눈 녹은 초봄의 지리산 용수골에는 때 아닌 긴장감이 감돌았다. 겨우내 그렇게도 다사롭게 꽃피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한 것이다. 물러설 줄 모르는 정우의 결심 탓이었다. 그의 뜻은 원대했고 백절불굴이었다. 울련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우와 한돌이 구례장으로 내려갔다. 겨우내 모았던 약재와 모피를 처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고가의 금전을 받고 쉽게 이것들을 처분하였다. 한돌아, 내일 떠나기로 하자. 그렇게 갑자기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우리가 가보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 호남의 저 드넓은 평화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구나. 나리, 소인놈은 나리를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요. 아니, 무슨 소리냐? 너도 지리학자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리 같은 몰인정한 분을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습니다요. 을련이를 두고 하는 말이냐?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내가 혹시 을련이와 살림을 살지 않았더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두어 달 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런 여자를 끼고 내가 조선팔도 답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소인님이 보기로는 아주머니는 나리에게 다만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시지 계속 살림을 살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사옵니다요. 을련이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여자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소인놈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을 놓고 오직 미련스런 생각만 하는 나리를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는 뜻이옵니다요. 다른 방법이란 무엇인고? 을련이 아주머니를 남자 옷을 입혀 남장을 시키시고 더 이상의 남녀관계를 도중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시고 떠나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옵니다. 소인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동행의 어려움을 들어 을련이 아주머니를 두고 떠나면 아주머니는 자결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요. 정말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요. 정원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다. 이튿날 새벽에 정원은 을련이를 평상에 앉혀놓고 머리를 백호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치마 저고리 대신에 바지 저고리를 입혔다. 그들은 천천히 지리산을 하산했다. 그들은 구례를 돌아 순천로로 나갔다. 그들은 잠시 길을 벗어나 인근에 있는 고찰 송광사를 둘러보았다.